자, 법인세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게 지금 법인세는 1, 2, 3장은 뭐 크게 바뀐 게 없어요. 1, 2, 3장에 바뀐 거는 나중에 그 뒤에 그 수입 변동 입금물세 뭐에 관계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뒤에서 한꺼번에 얘기할 신탁 관련된 얘기가 있어가지고 여기 안 넣었고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4장부터 내용을 보는데 송금이 송금, 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금액은 손비로 인정한다. 이게 원래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다가 출연을 하면 당연히 뭐가 됐겠어요? 송금이 됐겠죠? 명확하게 적은 거예요. 다시 적은 것 뿐이에요. 원래도 다 송금이었어요. 원래 다 송금이었고요. 그런데 명확하게 이제 열거해 놓은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 그 직전 사업연도 수익금액, 매출액이죠. 직전 사업연도 수익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그런 법인은 지출 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 보관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증빙만 5년 동안 보존하는 게 아니라 수입이 좀 되는 직전 사업연도 수익금액 20억 원 이상인 법인은 그 지출 증명서류 합계표까지도 작성해가지고 보관해라. 증명서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합계표 작성해서 보관해라 라고 했는데 금액을 더 올렸어요. 20억이 아니라 직전 사업 수익금액 30억 원 이상인 법인. 30억 원 이상인 법인한테 그런 의무를 부여하겠다. 더 작성해야 될 법인들이 더 줄어들었겠다. 그죠? 30억 원 이상인 사람들만 하는 거니까 소규모 법인들 납세 협력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고 도입됐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그 금액들이 좀 이렇게 개정이 좀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요거 내용 잠깐 볼게요. 지출을 했으면 법정 증명서를 수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정 증명서를 수취를 해야 되는 거죠. 증빙 관련해 가지고 그죠? 이걸 수취하면 송금이 되죠. 아예 증빙이 없으면은 이거는 대표자 상여로 소급처분 되는 거고요. 기부자 불분명 송금 불성립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증빙을 수취하긴 했는데 법정 증명서류가 아닌 거야. 증빙이 있긴 있는데 법정 증명서류가 아닌 것들을 우리가 다 뭐라고 한다? 영수증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영수증을 수취했었어요. 영수증 수취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둘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뭐를 지출하고. 그래서 접대비를 지출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기타 업무 관련된 지출을 하고 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금액 기준이 이렇게 얘는 건당 3만 원 이하의 경우에 그 건당 3만 원 초과하느냐 건당 3만 원 이하냐 이렇게 그래서 건당 3만 원으로 이렇게 금액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했었어요? 건당 3만 원 해가지고 전액 기타 업무 관련된 지출 했는데 건당 3만 원 이하예요. 근데 법정 증명서류가 아니라 영수증을 수취했다면 그냥 송금으로 인정 끝. 그죠? 건당 3만 원 초과했어요? 영수증 받았어요? 그래도 송금으로 인정하죠. 다만 2%에 뭐를 부과하는 거죠?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죠. 이렇게 됐었죠. 영수증 받았는데 그게 뭐예요? 접대비를 치라고 영수증 받았어요. 그게 건당 10,000원. 건당 10,000원을 초과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건당 10,000원 이하인데 접대비 치라고 영수증 수취했다면 걔네들은 그냥 접대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접대비에 대한 거 합해가지고 한도 비교해가지고 한도 초과하면 송금불산입, 한도 내면 송금으로 인정. 건당 10,000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액 송금불산입. 소득처분은 기타 사유유출 이렇게 됐었던 거잖아요. 경우조사비면 기준금액이 얼마였었어요? 그죠? 접대비인데 경우조사비네. 얘는 기준금액이 20만 원이었죠? 이게 나머지는 다 그대로인데 얘만 바뀌었어요. 얘만. 나머지는 그대로. 여기 20만 원 그대로, 여기 3만 원 여기 그대로, 여기 얘가 얘랑 똑같이 3만 원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가. 접대비든 기타 업무 관련 치료든 기준금액이 이제 3만 원인 거예요. 3만 원. 3만 원 이하일 때 뭘로 본다고요? 접대비로 보는 거고요.
3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액이죠, 전액. 접대비로 5만 원 접대 배출하고 영수증 받은 거예요. 그럼 5만 원 전액. 3만 원 초과했으니까 5만 원 전액 다 송금, 불산입 기사서 유출. 기준 금액이 만 원이 얼마로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금액 바뀐 게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요게 하나 바뀌었고, 또 하나 바뀐 게 뭐냐면, 우리가, 컵, 달력, 이런 것들 다 뭐라고 하죠, 다? 견본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컵, 달력, 볼펜, 견본품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막 줬는데, 이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누구한테 막 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막 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막 뿌리는 거죠. 뿌려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한테 뿌리는 것들은 다 광고손님비가 되는 거니까 다 뭐가 됐었죠? 전에 송금. 근데 아무리 견본품이나 컵이나 달력이라 할지라도 그걸 특정인한테만 준 거죠. 불특정 다수인한테 준 게 아니라 특정인한테 줬다면 걔네들은 다시 뭐가 되는 거라고 했었어요. 특정 거래처한테만 준 거니까 접대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얼마 안 되면 다시 광고손님비처럼 전액 송금을 하겠다. 아무리 특정인한테 줬다 할지라도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지. 그게 두 가지가 있었죠. 예죠. 물품당, 개당, 건당. 물품당 그게 얼마 이하라면 물품당 그렇죠. 만 원 이하. 또는 물품당 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래도 그 특정인 거래처 한 명당 연 얼마 이하라면 물품당 만 원 넘어갔더라도 그렇죠? 물품당 1인당 특정인 한 명당 연 3만 원 이하라면 여기에 해당한다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얘네들은 또 다시 어떻게 해줄게? 전액 송금을 해주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그러면 다 전액 뭐가 되는 거죠? 접대비가 되는 거죠. 접대비가 된다는 얘기는 전액 송금이 아니죠? 한도까지만 송금이 되고 한도 초과는 송금 불산입 되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해야 전액 송금이 되는 거죠. 여기 해당하지 않으면 다 접대비가 돼버리는 거고 여기 이게 금액 기준 이번에 다 바뀌었어요. 이게 물품당 만 원이 이게 3만 원으로 3만 원 넘어갔네? 그럼 1인당 연 5만 원으로 이게 금액이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번에. 지금 금액 바뀐 게 여기 지금 금액 바뀐 거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얘네들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바뀌었어요 다. 특히 얘는 좀 많이 나왔던 거죠. 얘는 접대비에서 많이 나왔던 건데 여기 금액 바뀌고 이쪽에도 금액 바뀌고 이렇게.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죠. 그 바뀐 거는 보니까 그죠? 3만 원 만 원이 5만 원 3만 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화접대비는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이제 기한이 원래 작년 말까지였는데 2년 더 연장. 지금 세 번째 2년씩 연장하고 있어요. 계속 만들어진 다음에 처음부터 2년만 하고 만다고 그랬었는데 계속 2년 연장, 2년 연장, 또 2년 연장 계속 가는 거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기한 그대로 2년 연장된 거고 그 다음에 6번은 몰라도 돼요. 거기 이제 어차피 다 사회복지시설 중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하나 더 추가가 됐다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 기부문의 명칭을 바꿨는데요.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법정, 지정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제 기부금을 명칭을 싹 빼버렸어요. 근데 실질은 그대로예요. 실질은 그냥 그대로 법정, 지정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명칭을 그냥 법정, 지정 다 합해가지고 그냥 기부금 이렇게 표현해버렸어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계산하려면 법정은 법정대로 따로 계산해야 되고 지정은 지정대로 따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똑같은데 이름만 그 법정, 지정이라는 표현 자체를 없애버리고 다 그냥 공익법인이라고 표현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냥 공부할 때는 그대로 법정, 지정 기부금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이 살짝 바뀌었죠. 이제 그 밑에 내용이 살짝 바뀌니 이제 뭐가 바뀌었냐면은 자, 내용 보시면은 우리 법정 기부금 같은 경우에 한도 계산할 때 법정하고 지정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무정을 할 때는 먼저 각 기부금에 해당액 구하죠. 각 기부금 해당액 해가지고 법정 기부금이 얼마냐 법정 기부금 해당액
손익계산상의 법정기부터 출발해가지고 구하고,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에 해당해 손익계산상의 지정기부금 해당액부터 출발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구하고 구했어요. 이렇게 각 기부 해당액 구하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한도 관련 세무종 이외에 나머지 세무종 사항들 집계를 하고,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한도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한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기준금액을 계산해야 되는 건데, 한도 계산 하려면 먼저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차가감 소득금액을 구해야 되고, 차가감 소득금액이 뭐예요? 차가감 소득금액은 기부금 한도 관련 세무종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종 사항들을 전부 다 반영한 소득금액. 기부금 한도 관련 세무종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종 전부 다 반영한 소득금액을 차가감 소득금액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기준금액을 구했잖아요. 차가감 소득금액에다가 각 기부금의 해당액을 다 더해주고, 자, 그래서 여기서까지 더하면 이거를 기부금 지출 전 소득금액이다. 이거를 기준소득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죠? 여기에다가 빼는 거죠?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빼가지고 기부금 지출 전 소득금액에서 출발해가지고요. 과거에 넘어온 결손금이 있다면 기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걔를 빼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기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월결손금을 뺀,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뺀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기준금액 할 때 요게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여기 그대로, 여기 그대로인데, 여기 이월결손금 있죠? 여기 이월결손금이, 자, 원래는 여기 이월결손금은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그렇죠? 개시 전 10년, 그 이분도 또 개정됐어요. 이번에 15년으로 개정돼가지고 이제 그것도 좀 이따 이제 볼 건데, 아무튼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다 뺐었어요. 근데 이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 빼는 이월결손금 말고 각사압류 소득금액 구할 때의 이월결손금 있죠. 이거 각사압류 소득금액 구할 때 이월결손금은 당해순위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모든 세무종 다 완료됐다고 하고 각사압류 소득금액 구했어요. 이게 할 때에 여기 이월결손금은 중소기업이냐 아니면 무슨 투자회사, 유동화 전문회사 뭐 이런, 또는 망가진 데 회생하려고 노력하는 법인이 그걸 그대로 이행 중인 그런 중소기업 등이라고 할게요. 중소기업 등이라면 여기 이월결손금은 각사소득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공제를 하는 거고요. 그죠? 중소기업 등이 아닌, 그러니까 망가진 데 회생하려고 노력하는 법인, 중소기업, 뭐 유동화 전문회사 이런 무슨 투자회사가 아닌 일반적인 이런 법인의 경우에는 각사소득금액에 기억나시죠? 이렇게 있는 거. 각사소득금액이 지금 100인데 내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법인인 거죠. 각사소득금액이 100이야. 근데 넘어온 결손금이 80원이 있어. 그래도 80원을 공제할 수 없고요. 얼마를 한도를 한다고요? 이거에 60%를 한도를 하는 거니까 아무리 지금 넘어온 게 80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얘는 60만큼만 공제가 되는 거죠. 이거에 60%만 공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죠? 중소기업이라면 이거에 100% 범위 내에서 다 공제가 되는 거니까 80이 다 공제가 되는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요거에 60%만 공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둘로 나눠졌잖아요. 이거는 과세표준, 이렇게 과세표준 구할 때 각사압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100% 범위 내에서, 이 각사소득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하는 게 있고, 각사소득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하는 게 있고 둘로 나눠졌는데, 기부금 한도 계산하기 위한 기준금액 계산할 때에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어떤 법인이든 간에 그냥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다 빼는 거였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이번에 개정된 건 뭐냐면 얘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중소기업 등이라면 중소기업 망가졌는데 회생하려고 노력하는 법인, 그죠? 그리고 무슨 투자회사나 유동화 전문 회사, 이런 회사, 중개상임회사,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회사라면은 공제가능 이율굴손금 똑같이 해서 중소기업 등이라고 할게요. 등이라면은 이 이율굴손금은, 여기 잠깐만, 이율굴손금은 이거는 그냥 공제 가능한 이율굴손금 다 빼면 되는 거예요. 공제 가능한 이율굴손금 다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소기업 등이 아닌 이외의 법인이라면, 얘네들 여기 이게 이번에 이외의 법인이라면 여기 앞에 이거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를 기준 소득금액이라고 한단 말이죠. 차가감소득금액에다가 각 기부금 해당액을 더한 금액, 기부금 지출 전 소득금액을 기준소득금액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이라면 그냥 공제 가능한 이율굴손금 똑같이 빼는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 등이 아닌, 여기 중소기업 등 아까 얘기한 걔네들이 아닌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에는요, 기준소득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한 이 금액이 100인데 넘어온 이율굴손금이 80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얘는 80 다 빼는 건데, 얘는 80 다 빼는 건데, 얘는 100원에 얼마만 빼는 거예요? 100원에 60% 범위 내에서만. 그렇죠. 지금 넘어온 게 80인데 기준소득 금액이 100이라면 얘는 이외의 법인은 60만 빠지는 거야. 이 넘어온 게 사실 80이 넘어왔는데 80을 다 빼는 게 아니라 60만 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기준소득 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차감하는 겁니다. 얘네들 요거랑 기준이 똑같아요. 각사 소득금액에서 이율굴손 차감할 때 여기 이외의 법인과 여기 이외의 법인은 똑같아요. 이 범위가 똑같아요. 다시 누가 빠지는 거죠? 아까 중소기업이라든지 망가졌는데 회생하려고 하는 법인이라든지 무슨 투자회사 등이라든지 유동화 전문회사, 이런 걔네들 뺀 나머지 법인들은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한도 계산할 때. 그러니까 뭐 이름이 바뀐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거는 어차피 실질 내용은 똑같으니까. 실질 내용은 똑같으니까 이름이 그냥 다 통일돼 가지고 명칭이 통일됐다, 그 중요하지 않은데 산식이 바뀌었어요. 산식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거기 밑에 그래서 신설에 거기 이율굴손금에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의 손익규숙시기하고 자산부채 평가인데, 가상자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안 봐도 되죠. 이거 언제부터 한다고 했어요? 모든 가상자산 한다? 비트코인 관련된 과세는 연기돼가지고요. 원래 올해부터 하기로 했다가 연기돼가지고 내년으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상자산 나온 거는 다 X 치시면 돼요. 내년에. 혹시나 여러분 유예할까봐 거기다 이제 넣어놓은 거지. 그거 아무튼 X 지금 1차 때는 볼 필요 없어요. 근데 1번은 좀 중요한 내용이 됐습니다. 우리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 할 때, 잠깐 이자 수익 한번 잠깐 볼까요? 금융업이 아닌 일반적인 법인의 이자 수익 귀속시기. 세법, 언제 이자 수익을 입금으로 할 거냐, 그죠? 거의 현금주의. 이자의 종류에 따라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이자의 종류에 따라서 받은 날 할 수도 있고 약정일 받기로 한 날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빠른 날 할 수도 있고, 그죠? 이게 원칙이죠? 근데 뭐가 있었죠? 특례가 있어요. 특례는 어떻게 기간 경과본에 대한 이자 수익을, 기간은 지났는데 아직 지급받지 아니한 이자 수익이죠. 기간은 지났어요. 아직 발생은 했는데 아직 안 받은 후급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기간 경과본에 대한 이자 수익을 장부에 어떻게 한 거죠? 장부에 수익으로 계상을 하면, 아직 안 받았는데 수익 계상했으니까 차변에 미수이자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계상했다는 거죠. 발생주를 회계 처리했다는 거죠. 계상하면 세법에서도 입금으로 인정하겠다. 발생주를 이렇게 수용하는 거죠. 그런데 원천지수 시기와 과세 시기, 불일치로 인한
그런 부담을 원칙에서 의무자한테 부담시키지 않게 하려고 특례 적용에 뭐가 있었죠? 특례 적용에 배제 사유가 있었죠. 그렇죠? 특례 적용 배제. 그게 그 이자 수익이 국내에서 원천 증여되는 이자 수익이라면 특례 적용을 배제하겠다. 결국에는 국내 원천 증여대상 이자 수익은 특례 적용에 배제되는 거니까 원칙만 적용해야 된다. 결론이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론이 이자 수익, 일반적인 법원의 이자 수익은 발생주의가 수용되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 수익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 수익은 다 원천에도 대상이거든요. 국내. 그래서 결론은 특례가 적용되는 이자 수익은 국외 이자 수익만. 이렇게. 이자 비용에 대한 얘기 이제. 지급이자. 이자 비용도 얘는 지급하거나 이자의 종류에 따라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 이자 비용 송금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회계학에서 발생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특례가 또 만들어진 거죠. 똑같죠.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 비용을. 후급 조건이죠. 기간은 경과에 대한 지급하지 않은 이자 비용을. 장부의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그죠? 그러면 세법에서 송금으로 인정하겠다. 그러면서 얘는 특례 종류의 배제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동안은 그러니까 모든 이자 비용이다 특례가 다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후급 조건인데 발생주를 회계 처리하게 되면 세법에서 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동안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죠. 그동안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거는 뭐냐면 특례 종류의 배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이쪽에서 특례 종류의 배제가 하나 생긴 겁니다. 배제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자 비용이 이제 아닌 거야. 얘 뺀 나머지가 특례가 적용되는 거예요. 딱 하나 생겼어요. 그게 이제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이자 비용인데 차입일로부터 이자 지급일이 몇 년을 초과했다고요? 아무리 후급 조건이라 할지라도 차입을 한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는 게 1년을 넘어간 거예요. 1년 초과. 그죠? 그리고 누구한테 차입한 거라고요? 그렇죠. 엔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잖아요. 그럼 지금 아직 이자 안 받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차변에 발생을 한 거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미지급 이자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차변에 이자 비용 계산한 거죠. 대변에 미지급 이자 계산했어요. 걔는 특례 적용을 배제한대요. 얘는 특례 적용을 배제한대요. 아무리 그렇게 회계 처리했다 할지라도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세법은 뭘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얘는 원칙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자 비용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게 되면 특례 적용 배제. 이러면 특례 배제. 특례를 배제하고 원칙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단서 적용을 제외한다. 이 특례 적용을 제외한다. 여기서 이걸 제외한다는 표현이고요. 그거는 원칙대로 가겠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상태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는 차분의 이자 비용, 대분의 이자 비용이라고 그렇게 발생주를 회계 처리했다 할지라도 뭘로 인정하지 않는다?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이제 이자를 지급할 때 송금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대로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에 특례 적용 배제 사유가 하나 생겼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 자산의 감가상각인데 개발비 요건이 보완됐다라고 하는 건데 뭐 그거는 중요하진 않고요. 실제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얘기는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1차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차 때의 직사각 의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중요한 얘기인데 아무튼 내용이 좀 이제 보완이 된 거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1차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고요. 2번이 이제 문제가 있어요. 2번에 우리 직사각 의제와 관련해 가지고 내용 보죠. 직사각 그러니까 회사가 자산으로 해야 될 걸 장부에 비용 처리한 거죠. 자산으로 해야 될 거를 장부에 비용으로 잘못 처리한 거죠. 이렇게 잘못 처리한 거에 대해서 먼저 1번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지 먼저 살펴보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면은 세법에서도 잘못 처리한 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직사각 의제의 특례, 줄여가지고 그냥 직사각 특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보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소액, 자산 등의 직사각 특례 있었고, 소액 자산 등의 직사각 특례는 소액 취득자산, 그죠? 거래 단위별로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 그러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원래 자산이지만 비용 처리했어 인정. 그죠? 두 번째는 단기 사용자산. 단기 사용자. 법에서 이게 다 실제 단기 사용자산은 아니지만 법에서 열거해놨다고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거 뭐 핸드폰 포함한 전화기하고 그 다음에 PC 이렇게 그런 것들도 여기 다 여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예요? 소액 수선비. 자본적 출하고 수익적 출의 합계 금액, 걔를 통틀어서 수선비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셋 중에 하나만 되면 되죠?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비냐? 그죠? 그러면은 수선비 합계 금액이 600만 원 미만이냐 미만, 그죠? 수선비 합계 금액이 직전 사무도 말 비해상 미상학자에게 5% 미만이냐, 세 가지. 여기 셋 중에 하나 해당되면은 그냥 그대로 인정. 그대로. 원래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셋 중에 하나 해당되면 자본적 지출을 뭘로 했을 때도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에도 송금으로 다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있었던 게 뭐예요? 이제 이거 말고 하나 있는 게 그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 등으로 인한 생산업의 폐기 손실이었잖아요. 폐기 손실. 그게 저기 있었죠. 이거 하나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쪽이 이제 이번에 개정된 게 이쪽인데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로 인한 생산업 폐기 손실. 이거 어떤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로 인해 가지고 폐기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이 자산이 쓸만한데 이게 상대적으로 외부 기술이 개발돼 버려 가지고 취득한 이게 이 기계 장치 산지 1년도 채 안 되는데 갑자기 기술 개발돼 버려 가지고 내 기계 장치가 기술이 낙후된 거죠. 상대적으로 거의 새 건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게 폐기해야 되죠. 그렇죠? 경쟁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 기술 개발돼 가지고 만들어진 기계 장치를 새롭게 취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눈물 머금고 폐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거의 새 건데 상대적으로 기술이 낙후가 돼 버린 거야. 갑자기 기술 개발돼 버리는 바람에. 그래 가지고 그때 폐기한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 가지고 폐기할 때는 처분이 잘 안 된다고 그랬죠. 누가 사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처분을 해야지만 송금이 되는데. 근데 처분이 잘 안 되거든. 그죠? 송금이 되면 그래도 세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혜택 주는 거죠. 너 폐기만 했어. 아직 처분 안 했어? 이렇게 폐기하는 건 처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폐기만 했다 할지라도 그때 폐기할 때 장부에 어떻게 하면 그 기장치 떨고 비용 처리하면 폐기 시에 그죠? 얼마 빼고 1,000원 빼고 그렇죠. 1,000원 제외하고 폐기 시에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폐기 시에 비용 처리하면 비용 처리했다면 1,000원 빼고 제외하고 뭘로 인정한다? 송금으로 인정한다.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 손실. 폐기했을 때 처분 안 했지만 자산 다 떨고 비용 처리하면 세법에서 또 전부 다 송금으로 인정해 줄게. 얼마 빼고 1,000원 빼고. 기억나시죠? 여기에 이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여기. 어떤 내용이 추가됐느냐? 그게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서 시설물을 철거하는 거죠. 사업을 폐지하거나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거예요.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할 때, 여기 지금 임대차 계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임대차 계약 이제 종료가 돼가지고 연장이 안 돼서 다른 데로 이제 옮긴 거예요. 학원을 옮기거나 뭐 이렇게 사업장을 옮기는 거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에 의해 가지고 이전하게 되면은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여기 다 원상 회복해주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철거해야 돼요. 철거하고 원래 원상 회복해주고 가야 되는 거죠. 원상 회복을 위해서 원상 회복 때문에 얘네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철거한 거예요. 철거만 했어요. 철거했는데 아직 처분하진 않은 거죠. 철거했으니까 이것도 철거, 폐기라고 보는 거죠. 폐기. 이런 이유 때문에 폐기한 겁니다. 다. 근데 아직 뭐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처분이 안 되고 폐기만 했단 말이죠. 그래도 똑같이 철거, 폐기 시에 장부에 어떻게만 하면 다 떨고 비용 처리하면, 그럼 세법에서도 똑같이 얼마 빼고 인정할 거야? 1,000원 빼고 송금으로 인정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폐기 시, 즉 철거 시에 장부에 뭐 하면 다 자산 없애면서 비용 처리하면, 아직 뭐 안 했어도 지금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아직 처분 안 했더라도 폐기나 철거 시에 자산 다 없애면서 비용 처리하게 되면 똑같이 1,000원 빼고 송금으로 인정한대요. 그게 얘만 있었다가 이거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요 밑에 있는 내용이 원래 소득세법에만 개정돼가지고 몇 년 전에 들어왔다가 법인세 쪽에도 지금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직상각 의제의 특례 규정이죠. 줄여가지고 직상각 특례라고 표현하는 건데,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됐다는 겁니다. 밑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1,000원은 언제 송금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처분하게 되면 송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은 충당금하고 준비금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다 대손 충당 관련된 건데, 2번은 우리 업무무관 가지의금 있잖아요. 업무무관 가지의금은 누구한테 돈 빌려주는 거죠?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추가한 대여금이잖아요. 특수관계자한테 업무하고 무관하게 돈을 빌려주는 거죠. 걔를 우리가 업무무관 가지의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명확하게 돈 빌려주는 그 당시에 특수관계자여야 된다. 그 대여 시점에 특수관계자여야 된다. 그렇게 표현이 더 명확하게 된 건데, 사실 그 말이 없더라도 그동안 그렇게 해석하고 우리가 쭉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시점에 특수관계자? 돈 빌려주는 그 시점에 특수관계자여야지만 업무무관 가지의금이 된다라고 좀 명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대손 사유가 신고조정사항으로서의 대손 사유가 있고, 1번 거기 1번이 신고조정 사유고, 또 뭐 있죠? 결산조정상의 대손 사유가 있잖아요. 그때 신고조정 사유 누가 뭐래도 받을 수 없는 거 두 가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랑 그 다음에 채무자 매수금이 파산에 관한 법률같이 법률에 의해 가지고 해서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두 개가 신고조정상의 대손 요건이었고요. 대손 사유. 나머지가 이제 결산조정상의 대손 사유 있었잖아요. 그 결산조정상의 대손 사유 하나가 더 늘어난 거예요. 결산조정상의 대손 사유가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거기. 자,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결산조정상 아시죠? 승인, 감독기관에 승인 없거나, 그죠? 또는 감독기관끼리 협의했거나, 또는 재판상 화해, 이래가지고 받기 힘들어진 채권, 그 다음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일정한 채권, 그 다음에 기타 사항에 회수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30만 원 이하의 채권, 그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인데, 그죠?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경관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채무자의 파산, 사업 폐지, 사망, 행방불명, 형의 집행, 의론해가지고 회수 불능이 된 채권, 결산조정사항이었었잖아요. 거기 하나가 더 들어온 거예요. 결산조정사항에 하나 더 들어왔어요. 내용이 뭔지 보니까 수출하고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야 될 채권이래요. 외국법인한테서 받을 채권이겠죠. 그러니까 수출했거나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해서 받아야 될 채권인데,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 그건 이제 기획재정부령은 시행규칙인데, 이건 한 3월 달에 나오는 거라서 그냥 법 소정의 사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누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됐냐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외국에 수출했거나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했으니까 무역과 관련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받아야 될 채권이에요. 누가 못 받는 걸로 확인해 준 거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야 이거 못 받겠다라고 확인해 준 채권은 장부에서 떨고 비용 처리하면 세법에서도 대손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결산조언사항에 대손사유가 하나 더 들어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앞에 막 법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누가 확인해 줘야 된다고요. 그거에 따라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 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은 장부에 떨고 비용 처리하면 세법에서도 대손금으로 인정해주는 대손사유가 됐다. 하나가 더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 더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시면은 부계부인데 부계부 가상자산 나오는 거는 안 봐도 되죠. 그건 내년부터 내년 거니까 1번 안 봐도 되고 이게 상장 주식 시가 요게 그동안 이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부분인데 우리 기본 교재 보시면은 그 말이 있어요. 있었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이제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보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은 우리가 부계부를 적용하려면 부인을 판단할 때는 뭐를 가지고 판단하냐면 시가. 거래를 했는데 시가에 비해 가지고 고가 매매인지 저가 양도인지 따져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시가. 그렇죠. 부계부 할 때 부인의 판단 기준 시가. 시가 모르면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뭐라고? 감정가액 감정 안 했으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 부여한 금액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단계를 거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요건 아시죠? 우리가 주식은 시가가 불명하면 일로 바로 온다. 얘 거치지 않는다. 주식. 그죠? 여기에 이제 아직은 공부하지 않지만 비트코인까지도 이렇게 주식하고 얘기가 하나 더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아직 몰라도 된다고 했고요. 주식에 대해서 시가를 모를 때 이쪽으로 온다는 거는 이게 무슨 주식이죠?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이니까 그런 거죠. 비상장 주식은 시가를 모르니까 비상장 주식은 감정가액 적용하지 않고 바로 일로 오는 거죠. 그죠? 자, 문제는 이제 누구냐면 상장 주식에 대한 얘기예요. 상장 주식. 그러면 상장 주식은 뭐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죠.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거니까. 상장 주식은 뭐가 있어요? 얘가 있단 말이에요. 상장 주식은. 그래서 지금 상장 주식에 대한 시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장 주식 시가.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나올만 한 겁니다. 나올만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동안은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별로 그냥 잘 안 봤었어요. 상장 주식의 시가는 그동안 어떻게 썼느냐. 상장 주식의 시가는 이게 내용 보시면 상장 주식을 장 내에서 거래했을 때 이것만 규정이 있었어요. 상장 주식이니까 당연히 장 내에서 거래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실제로는 상장 주식도 장 외에서 거래할 수도 있거든요. 시장이 마감된 다음에도 거래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법인세에서는 그동안 상장 주식에 대한 장내 거래 시에는 시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상장 주식에 대한 시가는 장내 거래 시에 종전의 규정이 시장 장 내에서 거래를 했을 때에는 시가를 뭘로 봤냐면 장내 거래 시에는 시가를 거래한 날 최종 시세가액으로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보세요. 주가가 상장된 주식, 요즘 뭐 장난 아닌데, 요즘 막 주가가. 경기가 이 모양인데 주가는 왜 이렇게 뜨니? 아무튼 되게 웃겨요, 지금.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다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다들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다들 버블이다. 이거 위험하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되게 위태해요, 지금 막 이렇게. 왜냐면 우리보다 더 앞서갔던 나라들이 전부 다 버블 경제 때문에 한 번씩 홍역을 치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상태에서 홍역 치르면 난리 날 거예요, 아마. 근데 되게 불안한 거야, 더 막 불안하고 막 이렇게. 아무튼 그래요. 막 진짜 막 살아오는 판을 걷는 그런 느낌. 그런데 주가가 하루에도 어떻게 되죠? 막 이래. 그 하루에도 막 이러는데, 이랬다가 내가 그러면 지금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주식을 이때 샀다? 근데 최종 그날 쫙 장 마감했을 때는 주가가 여기였던 거야. 장 마감했을 때는. 그러면 내가 이때 이 산 거는 이때 이 금액으로 샀는데, 시가는 뭐를 시가로 한다고요? 그 거래한 날의 최종 시세가액, 종가, 장 마감했을 때 금액, 이걸 시가로 한대. 그럼 나는 지금 부당한 거래를 한 건가? 아니, 하루에도 지금 주가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그냥 그렇잖아요.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해요. 뭐 초단위로 막 움직여, 막 금액이. 그래서 내가 딱 이때 이걸로 거래했거든요. 이때 이 시간대는 딱 이거였어. 근데 마감할 때는 이거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난 고가 매입한 건가? 그러네. 고가 매입한 거야. 하필이면 나한테 판 사람이 누구였더니 내 동생이 팔았대. 뭐지? 그러면 나는 특수관계자하고 거래했는데 시가는 이건데 고가로 매입한 거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고가로 매입한 거. 이게 뭐냐 이런 얘기지. 이게 지금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게 좀 이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없었다고 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가 없는 게,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하는 거는 나 딱 동생하고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얼마에 매입하겠다, 누구는 얼마에 팔겠다 해가지고 딱 그게 금액이 맞았을 때 거래가 딱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하고 특수관계자하고 자 우리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장내에서 거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누구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특수관계자랑 거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죠? 시가를 얼마로 잡든지 간에 어차피 뭐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는 거야. 부계부가 적용되려면 누구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 거니까. 특수관계자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동안 안 됐다고 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거래. 그리고 이제 대신에 만약에 근데 특수관계자랑 거래했어? 그럼 뭔가 이 시장의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할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시장을 이용해가지고 시가는 이건데 시장을 이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대주주니까 주식 사고 판다고 이렇게 할 때 주가를 막 마음대로 그냥 어느 정도 좀 조정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거래가 자주 이루어지는 그런 회사들이 아니라면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또. 그러면은 원래 고가 매입한 거잖아 지금. 만약 그렇다면 시장을 통해서 고가 매입을 한 거지. 시가는 이걸로 하는데 고가 매입을 한 거잖아요. 시장을 이용한 거잖아요. 고가 매입을 했네. 그러면 원래 우리가 고가 매입을 하게 되면 고가 매입 저가량도 금전이나 자산의 대차거래, 얘네들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차이나는 금액이 그렇죠 3억 원 이상이거나, 고가 매입 저가량도 금전자산 대차거래는 그냥 부계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마지막 세 번째 요건도 쭉 해야 되는 거잖아요. 3억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에 요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요 3억 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부계부를 적용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무리 고가 매입 했다 할지라도 부계부 적용하지 않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시장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시장을 이용해서 한 거는 이거를 이 세 번째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고 무조건 뭐를 적용하는 거예요? 부계부를 적용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별로 그동안은 너무 디테일한 규정이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안 봤던 거죠. 고가 매입 저가 매입도 금전자산 대차거래는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을 쭉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상장 주식의 장내 거래도 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면 시장을 이용해가지고 특수관계자끼리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 시가를 뭘로 해버렸기 때문에 시가를 거래일 최종 시세가액을 시가로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하고 다른 금액으로 실제 장 중에 이거랑 다른 금액으로 거래할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는 시장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거 따지지 않고 이 금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뭐를 적용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 요건을 충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부계부를 적용한다. 세 번째 요건은 안 따지는 거야. 고가 매입인데. 고가 매입 저가 양도인데 이거 세 번째 요건은 안 따지는 거야. 이런 규정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말이 많았어요. 아니 난 그냥 정상적인 시장에서 거래한 건데 왜 그러냐.
근데 이걸 안 따지고 그냥 이거를 부계부를 적용해버리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개정이 된 거예요. 자,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첫 번째로, 이 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야, 장내거래, 이게 개정된 거예요, 이제. 나눠서. 장내거래 하는 거야. 장내거래 했다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거래한 금액 있죠? 원칙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장내거래는. 원칙이 뭐죠? 원래 시가의 원칙은 뭐죠? 특성계좌 외계자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그죠? 그러니까 장내거래는 그냥 그 거래한 가격을 시가로 하겠다는 거죠. 거래일 최종 시세가액이 아니라 그냥 거래한 금액이 시가 아니냐. 장 내에서 거래한 거라면 제3자하고도 그렇게 하는 거야. 장 내에서는. 그러니까 원칙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가의 원칙대로 가겠다는 거죠. 제3자하고 거래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금액. 그냥 거래한 그 금액. 그냥 그걸 시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내 거래는 그냥 그 거래한 금액을 시가라는 거니까 뭐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냥 그 거래한 그 금액을 시가라는 거니까 부계부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장내에서 한 거는 부계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장내 거래에 따라도 그게 대량으로 매매한다든지 장내 거래지만 대량으로 매매하는 거는 이거는 특수관계자만 가능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3만 주를 내놓고 누가 3만 주를 사는 거야. 주가가 지금 하나당 막 한 200만 원씩인데 그러면 총액이 얼마야? 아무튼 그거를 3만 주를 내놓는데 3만 주를 내놓는 사람도 대주주일 거고 3만 주를 누군가 사가는 사람도 대주주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량 매매, 아무리 장내거래 한다 할지도 대량 매매하는 거는 이거는 대주주들끼리만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대량 매매했거나 아니면 상장 주기지만 장외 거래했거나. 그죠? 얘네들만 예전처럼 뭐를 시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거래일의 최종 시세 가격을 종가, 거래일의 종가죠, 그러니까. 거래일의 최종 시세 가격이 거래일의 종가를 이거를 시가로 하겠다는 거죠. 거래일의 종가를 시가로 하겠다. 얘만. 이렇게 일단은 상장 주식에 대한 시가를 일반적인 장내 거래는 그냥 거래한 가격을 시가로 하겠다. 뭐를 적용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계부를 적용 안 한다. 이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매매라면 아무리 장내라도 대량 매매거나, 그죠? 장 외에서 거래한 거는 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를 시가라는 거 하루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거를 시가로 하겠다는 거죠. 이거를 시가로 해가지고 실제 거래는 이걸로 했는데 얘를 시가로 해버리는 거니까 이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서 상대방이 누구라면, 그렇죠. 대량 매매하거나 장외 거래한 거는 딱 특수관계자하고 거래할 수가 있거든. 상대방이 특수관계자라면 뭘 따지지 않고 똑같이 이거는. 그죠. 얘를 따지지 않고 뭐를 적용하는 거죠? 부계부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대량 매매도 아니고 장외 거래가 아닌 장 내에서 소량으로 거래하는 것들은 그냥 그 거래한 금액이 뭐가 돼요? 시가가 되는 거니까 아이버가 적용이 안 될 거고 얘는 부계부가 적용이 안 될 거고. 명확해졌어요, 이제. 예전에 예전 규정이 좀 약간 좀 오바였거든요. 예전 규정이 오바였는데 지금이 더 훨씬 명확해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히려 나올만 하는 거예요, 이제. 나올만 하고 요거를 따지지, 국감의 저가 양도인데도 불구하고 요걸 따지지 않는 게 있구나. 이걸 따지지 않는 게 뭐라고요? 상장 주식인데 어떤 거래를 했을 때 그렇다고요? 그죠. 대량 매매했거나 장외 거래. 그렇죠. 장외 거래 했을 때는 시가가 거래한 가격이 아니라 뭐가 시가라고요? 거래한 날의 종가. 만약 거래한 날에 종가가 없다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날이 쉬는 날이어가지고 거래한 날이 장외 거래할 때 그날이 시장 장이 개설되지 않은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면 전날 종가, 거래일 전날의 종가로 하는 거예요. 거래일 종가, 그 거래일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거래일 전날 종가를 시가로 한대요. 그러다 보면 실제 거래한 금액과 그 종가를 시가로 하다 보니까 차이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얘를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부계부를 적용하겠다는 거고. 그냥 소량으로 장내 거래하는 거는 그냥 거래한 가격을 시가로 하는 거니까 뭐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부계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오히려 정리가 되는 바람에 나올만 해졌어요. 지금. 예전에는 너무 디테일한 규정이어가지고 안 봤던 건데
되셨죠? 그 다음에 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시에 연결법인이면은 완전 모회사 완전 자유 연결납세를 적용하려면 100% 지배를 해야 되는 거 완전 지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연결 모회사와 연결 자회사는 당연히 특수관계자겠죠. 그죠? 이 연결법인끼리 용역거래를 한 거예요. 용역거래를 했는데 그게 거기 내용 볼게요. 연결법인세에게 변동이 없대요. 변동이 없는 그러한 내부 용역거래라면은 부계부를 중요하지 않겠대요. 용역거래만. 근데 이제 그거는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명확하진 않은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아니, 재화는 아니에요. 용역거래와 관련해서 그래요. 용역거래와 관련해서. 원래 시가가 100원 받아야 되는데, 100원인데, 내가 지금, 500원 받은 거야. 그럼 나는 그만큼 400만큼 이익이 발생하고 상대방은 400만큼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거를 연결해가지고 합해가지고 소득금액 계산하면 어차피 똔똔 아니에요? 이쪽에서 이익 낸 것만큼 이쪽에 손해가 난 거니까? 그러면 연결 납세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어차피 세금은 한쪽은 이익 났고 한쪽은 손해 나는데 합해버리면 어차피 똔똔 되는 거니까 연결 납세 제도를 적용했을 때 세금은 그대로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뭐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계보를 적용하지 않는다. 연결 법인 간에 이제 이게 시행규칙에서 명확하게 또 몇 개 정할 다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몇몇 개의 용역 제공에 대해서는 연결법인세액이 변동이 없다면 그러면 한쪽에서 이익 나고 한쪽에 손해가 났다 할지라도 뭐를 중요하지 않는다? 부계부를 중요하지 않겠다. 그 얘기가 거기 지금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시행규칙이 좀 더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기는 조금 그래요. 시행규칙까지 좀 나와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9장에 대한 얘기인데, 결손금 2월 공제 기한이 확대가 됐죠? 아까 얘기했었죠? 10년이 아니라 이제 몇 년이라고요? 15년. 그래서 이제 이게 15년이 된 게 언제부터냐면은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소급했어요. 올해부터가 아니라 2020년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부터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간 2월 공제는. 법은 올해 개정이 됐는데 올해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의 결손금부터 15년간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오타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이제 수급돼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교재도 보면 10년이었는데 예전에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개시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후 결손금은 5년이었고 2009년도부터가 10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결손금의 2월 공제 기간을 보면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는. (2008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결손이 발생한 거, 이거는 5년간 이율됐어요. 이때 발생한 결손금은 5년간 이율됐고요. 그리고 그러면 2009년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도에서 결손이 발생한 거는 10년간 이율이 됐다가 올해 개정되면서 2021년도가 아니라 1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2020년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부터 발생한 결손금은 이렇게. 그러니까 2019년도의 결손금은 10년간 이율되는 건데 2020년도의 결손금부터는 15년간 이율되는 거예요. 2021년도가 아니라 2020년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부터는 15년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2번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봐도 됩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 비과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볼 것만 좀 볼 건데 3번은 안 보셔도 되고요. 4번과 5번은 나올 만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각종의 무슨 유동화 전문 무슨 회사, 무슨 투자 회사, 종이상회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SPC.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회사라고 그랬어요. 유동화 전문 무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투자자들한테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얘네들이 종이상여 회사를 하나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종이상여 회사를 만들고 얘네들이 투자한 돈은 얘네들이 종이상여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 투자한 돈을 가지고 종이상여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투자한 돈들은 얘네들이 이제 자본금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제 여러 가지 무슨 자산들에 투자를 하는 거죠. 운용을 하죠. 그럼 여기 이제 자산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주식이나 채권이나 등등등 여러 가지 자산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발생한 소득이 이렇게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하나의 회사기 때문에, 종이상여 회사기 때문에 법인이란 말이죠. 법인. 이것도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벌어들인 소득이 100억이야. 이렇게 100억. 근데 얘네들 이런 회사들은요 90% 이상을 얘네들한테 배당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벌어들인 소득의 90% 이상 95억을 배당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제 이 법인 종이상여 회사인 이 유동화 전문 회사가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법인세를 낼 때 벌어들인 소득은 100억인데 여기에다가 90% 이상 배당을 하게 되면 그 배당한 금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종이상여 회사의 과표는 5억만 내는 거고 세율이 20%라면 세금 1억만 세금 내면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배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로부터 배당 받았으면 얘네들이 개인이라면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얘가 얘한테 배당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았으니까 법인세를 안 냈잖아요. 법인세를 안 낸 상태에서 받은 거니까 그죠? 얘네들은 이중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로소득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내용은 안단 말이죠. 종이상여 회사는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90% 이상을 배당하게 돼 있고 배당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데 소득공제를 언제 해줄 거냐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얘한테 배당을 할 때 소득공제 했단 말이죠. 배당을 할 때 소득공제를 언제 해야 하는 거냐. 그죠? 배당할 때 하는 거냐. 언제, 이게 소득공제 언제 해야 될지. 지금 이제 그 소득공제 시점이 애매했는데 거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가 지금 1년짜리 종이상여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이야. 벌소득이고요. 여기서 배당은 그 다음 연도에 하잖아요. 배당 결의는 언제 한 거냐면 2021년도 뭐 2월 20일 날 배당 결의 했단 말이죠. 응? 그러면은 소득공제는 2020년도에 소득공제하는 거냐? 아니면 2021년도에 소득공제하는 거냐? 얘는 언제 배당이 된다는 건 알고 있죠? 일반적인 배당의 수입 시기는 배당 결의일이니까 얘네들은 2021년도에 배당 소득이 되는 거고요. 소득공제를 언제 할 거냐가 명확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뭐 2020년도에 하고 막 21년도에 하고 막 마음대로 했는데 명확하지 않았었는데 거기 이번에 이제 이 소득공제 시기가 이번에 개정이 돼요. 명확하게 들어온 거예요. 언제 소득공제한다.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2020년도, 21년도예요. 잘 보셔야 돼요.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야, 이거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배당 결의를 한 날이 아니라 배당 결의할 때 언제 벌어들인 소득을 배당 결의한 거냐. 언제 벌어들인 소득이었죠? 그렇죠. 배당 결의일이 아니라 배당 결의일이 아니에요.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예요. 그 잉여금이 언제 잉여금이냐 이런 얘기죠. 언제 잉여금을 배당 결의한 거죠? 언제적 잉여금을? 2020년도에 잉여금을 21년도에 배당 결의했잖아요. 배당 결의일이 아니라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아니에요.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예요. 표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소득공제는 몇 년도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2020년도에 소득공제 해라. 이게 된 겁니다.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금에서 공제한다. 헷갈리지 않아야 될 게 배당 결의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당 결의일이 아니에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나올 만한 게 또 이제 이게 토지 등 양도수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게 지금 3번이 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 대상이 2개였었는데 과세 대상이 주택, 주택에는 별장을 당연히 포함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있었죠? 비사업용 토지. 그래서 여기 얘네들 이렇게 과세 대상 해가지고 얘네들 세율, 양도소득 계산한 다음에 세율이 그동안 어떻게 했었죠? 세율이 등기된 거라면 10%, 미등기라면 40%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었다면 둘 다 그랬단 말이죠. 자, 이번에 개정이 2가지가 됐어요. 첫 번째 개정된 건 뭐냐면 여기 주택하고 별장 있잖아요. 주택은 당연히 주택 부소지를 포함합니다. 당연히 주택 부소지를 포함해서 주택과 별장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등기했다 할지라도 20%. 아시죠? 지금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 투기꾼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 투기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비사업용 토지보다 더 투기꾼이야. 비사업용 토지보다 더 투기꾼이에요. 20%, 미등기는 똑같이 몇 %? 40%. 여기가 개정이 됐고요. 여기가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그 하나가 추가된 게 뭐냐면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예 표를 만들어 놨어요. 보기 편하게. 다음 페이지에. 지금 주택가 별장은 20, 40. 비사업용 토지는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10, 40. 이렇게. 그 다음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이게 새로 들어왔거든요. 아파트 분양권. 얘네들은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등기 이런 말이 없어요. 등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얘네들은 20%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하나 생겼고요. 여기 하나 생겼고요. 미등기는 무조건 40%고요. 주택 별장이 10이 아니라 20이 된 거고 비사업용 토지는 그대로 10, 40 이렇게. 요거 개정되고 요거 새로 생긴 거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건 이거는 이제 실무상으로는 중요한데 우리 수업목적상으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넘어갈 것들이 많아요. 이제 거기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7번에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있잖아요.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 A 방법하고 B 방법 있잖아요. A 방법은 기업소득에 미완료 소득 계산할 때 기업소득에 65% 한 다음에 미완료를 그러니까 환류액을 투자 그 다음에 임금 증가분 그 다음에 중소기업가의 상생으로 지출한 금액 이렇게 세 가지를 했었고 B 방법은 기업소득에 15% 한 다음에 환류액은 투자액 빼고 임금 상수 부분하고 중소기업가의 상생비만 이렇게 들어갔었고 그죠? 자, 일단 이번에 개정된 거는 여기 얘 있죠. 얘. A 방법만. B는 그대로 15%인데 A 방법이 65%가 아니라 70%로 이렇게 여기 하나 개정이 됐고요. 응? 그 다음에 차기 환류 적립금하고 초과 환류액하고 얘네들은 올해 미완료 소득이 발생을 했지만 이거 내년으로 이월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월시킬 수가 있고요. 딱 1년간만 이월된다고 그랬죠. 또 올해 너무나 많이 예수 뺐더니 이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왔네? 마이너스 나온 거 뭐라고 하죠? 우리가 초과 환류액. 너무나 많이 환류를 한 거죠? 너무나 많이 쓴 거죠, 돈을? 그죠? 그 초과 환류액도 딱 1년간만 이월이 돼가지고요. 다음 연도에 미완료 소득에서 빼는 거죠.
이렇게 1년간만, 딱 1년간만 2월 됐거든요. 근데 그 초과 환류액은 좀 아까운 거야. 예를 들면은 X 1년도에 미활수익을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0억 나왔어요. 10억을 더 쓴 거죠. 그러니까 기업소득에 이거 A 방법으로 했는데 70%에서 뺐더니 마이너스 나오는 거야. 많이 쓴 거죠. 그래서 2월을 했어요. 근데 X 2년도에는 미활류 소득이 X 2년도 것만 미활 소득이 7억 나온 거야. 그러면은 X 년도에 미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할 때는 7억에다가 이때 10억 마이너스 된 거 넘어왔잖아요. 이렇게 빼니까 여전히 마이너스네.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세율 20% 곱해도 세금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 지금 아직도 여전히 지금 이때 너무나 많이 쓴 거죠. 아직도 3억이나 더 쓴 거잖아. 근데 그 다음 연도로 2월이 안 됐단 말이에요. 딱 몇 년간만 2월 되는 거니까. 딱 1년간만 2월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초과 환류액은 끝. 이렇게 했었는데 1년간만 2월 됐어요. 1년간만. 초과 환류액이. 그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전히 마이너스면 아직 3억 남았잖아요. 그걸 다음 연도로 2월이 안 됐단 말이에요. 좀 억울하죠. 이때 돈 많이 썼는데 딱 1년간만 2월 되니까 이번에 개정된 거는 1년 더. 그죠? 1년, 2년에 몇 년간? 2년간 2월 할 수 있게. 그럼 이렇게 하니까 아직 여전히 얼마 남았죠, 지금? 3억 더 넘어가가지고 지금 X 3년도에 미활소득이 5억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작년 규정에는 그냥 5억에다가 20% 곱했었는데 이게 소멸 2월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개정 규정은 한 해 더 소멸되는 거니까 아직 남은 거 얼마를 또 빼죠? 3억 빼가지고 2억에다가 20% 곱한 금액을 미활소득을 하겠다. 초과 환류액 1년간만 2월 됐던 거를 1년 더 2년간 2월 할 수 있게 이번에 개정이 된 겁니다.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의 뭐 통합투자세액공제라든지 이것도 2차 때 필요한 거예요. 다 1차에서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그 통합투자세액공제 해가지고 또 복잡해가지고요. 각종의 세액공제들이 이번에 다 통합돼 버렸어요. 투자세액공제들이 다 통합돼가지고 나왔는데 1차 때는 필요 없다. 넘어가시면 다 1차 때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거기 보시면 뒤에 보니까 9번, 10번도 필요 없는 거고요. 11, 12, 13번도 필요 없는 거고 1차 때는 다 필요 없어요. 쭉쭉 넘어가세요. 14, 15번도 필요, 14, 15, 16, 17 다 1차 때는 필요 없는 거고요. 실무하고 2차 때 살짝 필요한 거고 다 넘어가세요. 18, 19, 20도 넘어가고 21번부터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21번. 보세요. 딱 5분만 더 하고 밥 먹고 밥 먹고 난 다음에는 제가 저렇게 숨 안 쉬고 얘기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진짜 바쁘다. 역시 매년 바쁘네. 자, 이거 보시면은 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는 올해 못 받으면 다음 연도로 2월이 되는데 그동안은 일반적으로 5년 그리고 어떤 것들은 7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무조건 10년간 2월 되는 걸로. 조특법상 세액공제는 무조건 다 10년간. 통일. 조특법상 세액공제는 무조건 다 10년간 2월 된다. 통일.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시죠? 조특법상 세액 감면은 2월 안 되죠? 올해 못 받으면 끝. 근데 조특법상 세액공제는 2월이 되는데 다 이제 통일시켜서 몇 년간 2월 된다? 10년간 2월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납부 세액공제인데 이게 자, 기존의 외국납부세 여기까지만 하고 밥 먹으러 갈게요. 밥 먹고 올게요. 외국납부세액은 기존에 어떻게 쓰냐면은 국제간 유증과세 조정을 위해서 송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외국납부 세액공제. 이렇게 선택했었단 말이죠. 응? 이렇게 선택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선택했고 그 다음에 외국납세공제를 하게 되면은 외국납세공제는 한도가 있거든요. 외국납세공제는 한도가 있어가지고 한도를 넘어가는 것들은 올해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 년간 2월 했었죠. 외국납세공제는
올해 한도 초과분은 5년간 이혼했었어요. 이게 이제 외국납세 공제의 기존에 있었던 규정이에요. 이번에 개정된 건 뭐냐면 이제 이 중에 여러 가지가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외국납세 공제가 송금 산입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자, 외국납세액이 우리 법인세에서의 외국납세액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직접 외국납세액과 간접 외국납세액과 의제 외국납세액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세 가지가. 자, 직접은 직접 내가 외국에 낸 거고, 그죠? 간접 외국납세액은 외국에 있는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았을 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분율이 25% 이상이고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고, 그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외국의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았다면 외국 자회사가 낸 법인세는 내가 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낸 법인세가 있을 거야라고 해가지고 걔를 계산했잖아요. 간접 외국납세액은 계산한 거고, 의제 외국납세액은 외국에서 감면받은 세액 또 낸 걸로 봐가지고 세액공제 해주는 거죠. 세 가지가 외국납세액인데, 근데 그 세 가지 외국납세액 중에서 직접 내가 낸 거는, 그러니까 내가 낸 거는 직접밖에 없어요, 사실. 간접은 내가 낸 게 아니야. 누가 낸 거죠? 외국에 있는 요건을 충족한 외국에 있는 자회사가 낸 건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내가 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낸 걸로 봐가지고 그것도 외국납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내가 낸 건 아니야. 제가 낸 건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유기간 요건하고 지분율 요건 두 가지 모두 충족하면 의제는 감면받은 거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선택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외국납세액 공제를 적용할지 말지, 적용을 내가 송금 산입을 선택하는 건 아니고 외국납세액 공제를 선택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외국납세액 공제를 적용할지 말지를.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적용할지 말지. 자, 그러면 외국납세액 공제를 적용한다면, 일단 외국납세액 공제를, 개정된 규정이에요. 외국납부 세액 공제를 적용을 하면,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고 이제 이걸 적용을 한다 하면은, 그러면 직접 외국납세액, 간접 외국납세액, 의제 외국납세액을 전부 다 외국납세액으로 해서 외국납세액 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적용을 하면 외국납세액은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외국납세액 직접 낸 거랑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간접 외국납세액이랑 외국에서 감면받은 세액이랑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도 내에서 외국납세액 공제를 정해 주는 거죠. 세 가지 외국납세액을 내서 세액 공제하면 돼요. 뭐 똑같네? 아니,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했는데 한도를 초과했네? 한도를 초과했네. 그러면 10년간 이호라고요. 일단 여기서 개정 하나 되고요. 지금 뭐를 적용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세액 공제를 적용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접 간접 의제 똑같이 우리 공부했던 내용을 똑같이 걔네들을 외국납세액으로 해서 한도 내에서, 한도가 사출세액 곱하기 과세표준분의 국외 원천수, 그걸 한도 내에서만 세액 공제하고 한도 초과하는 금액은 10년간 이호를 해가지고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건데, 이 10년간 이호라는 게 이제 공제 기간이에요. 공제 기간이 다 끝났는데 공제가 아직 안 된 금액이 있다면, 미공제 금액. 올해 걸 10년간 이호를 했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공제가 되지 않은 금액. 걔를 공제 기간 지난 다음에 공제가 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를 표현이, 그게 지금 22번과 23번이 동시에 지금 같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발생한 거를 10년 동안 이호를 했는데도 아직 공제가 다 안 된 거예요. 공제 기간 내에 미공제한 금액은요, 공제 기간 종료 다음 사업연도에 전액 송금 산입합니다. 네. 자, 뭐를 적용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처음에 세액 공제를 적용했을 때
한도에 의해서 직접 간접 의제 외국납세액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몇 년간 이호라고? 10년간 이호라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다 공제가 안 돼가지고 남은 게 있네? 응? 그러면 공제기한 내에 미공제한 금액은 공제기한 종료 다음 3년도에 송금회산이 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요거 개정됐고 요 규정이 아예 새롭게 들어왔고 지금 두 개가 지금 여기서 개정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적용하는 거는 강제가 아니니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데 나 세액공제 적용 안 할 거야.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적용하지 않았어요. 적용하지 않으면 간단해요. 이제 적용하지 않으면 외국납부세액은 사실 세 가지인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은요, 적용하지 않지만 이제 의제랑 간접은 내가 낸 게 아니죠. 의제는 감면받은 거고 간접은 내가 낸 게 아니잖아요. 외국에 있는 자회사가 낸 거지. 세 가지 중에 내가 직접 낸 건 뭐밖에 없죠? 직접 외국납부세액 있죠. 만약에 세액공제 방법을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 즉 직접 외국납부세액만 송금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장부에 뭘로 돼 있겠죠? 내가 직접 낸 거니까 장부에도 어떻게 돼 있겠어요? 내가 낸 거니까 돈 나가고 뭘로 처리가 돼 있겠어요? 비용으로 처리돼 있겠지. 세법도 걔를 뭐로 인정한다는 겁니까? 내가 낸 거니까 송금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직접 외국납부세액을 하려면 기억나세요? 임퓨테이션 제도로서 세액공제를 하기 때문에 소득 자체를 세전소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 얘 직접 낸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소득 자체를 세전소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송금 불산입해야 되고,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송금 불산입 하는 거니까 뭐 입금산입, 송금 불산입 하는 거고, 의제는 낸 적이 없으니까 할 게 없고, 세액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얘 송금 불산입 해야 되고 얘 입금 산입 해야 되죠. 그래서 소득 자체를 뭘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전소득으로 만든 다음에 외국납부세액 직접 간접 의제를 세액공제 형태로 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임퓨테이션 제도라고 했잖아요. 소득 자체를 세전소로 만든 다음에 세율곱해가지고 산출세액 구하고 그 다음에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형태로 빼면 완벽하게 이윤과세 적용이 된다. 한도가 없었다면 완벽하게 된다. 그걸 우리가 임퓨테이션 제도라고 얘기했었는데, 소득 자체를 세전소로 만들기 위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직접 외국납부세액은 송금불산입해야 되고 세전소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직접 낸 건 비용 처리된 걸 송금불산입해야 되고, 간접은 내가 낸 것처럼 봐가지고 입금산입, 송금불산입해야 되고 추가로. 이건 낸 적이 없으니까 어차피 의제 외국납부세액은 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세전소득이, 소득 자체가 세전소득이고 나간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세무적으로 하고 세액공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잖아요.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끝이에요. 장부에도 뭘로 돼 있겠죠, 당연히? 비용으로 돼 있겠죠. 세법도 걔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송금. 따라서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무조항 발생 안 하고 끝나는 거예요. 간접과 의제 외국납부세액은 내가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면 걔네들은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는 겁니다. 즉 제대로 회계 처리했다면 직접 외국납부세액 당연히 장부에 뭘로 돼 있을 거니까 비용 처리돼 있을 거니까 세무조항 안 뜨겠죠? 간접과 의제는 계산하는 게, 그건 세액공제 할 때만 뜨는 거예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세무조항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 당연히 얘 비용 처리돼 있을 거니까 세법상 얘만 뭐가 된다고요? 송금. 즉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세무제 발생하지 않는다. 간접 외국납부세액과 의제 외국납부세액은 뭐를 적용할 때만 외국납부세액으로 한다?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만 외국납부세액으로 해가지고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10년간 2월 공제가 되고, 이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하고 남은 거는 10년간 2월하고, 그렇게 했을 때의 미공제 금액, 여기 미공제 금액은 전부 다 뭐가 다 포함되어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를 적용했으니까 지금 여기 미공제한 금액에는 다 직접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다 얘네들이 공제같이 세액공제가 되는데 10년 동안 이 공제가 안 되고 남은 금액이니까 그 남은 금액에는 얘네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거를 공제기한 내에 공제를 안 한 금액은 공제기한 종료의 다음 3년도에 송금산입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다 쉽게 얘기하면 세무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외국납부세액은 당연히 비용 처리가 돼 있을 텐데 세법상 걔는 송금. 그렇게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말이 없어요. 끝. 그러니까 세무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냥 끝. 간접 외국납부세액과 의제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경우에만 외국납부세액이 되는 겁니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그 표현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아시겠죠? 그리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쭉, 그렇게 이제 외국납세액 보면 되고, 24번, 25번 다 이런 감면이나 이런 것들은 감면 이쪽은 1차에서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식사하시고요. 2시 10분부터 할게요. 좀 빨리 드시고 오시면 2시 10분부터 해가지고 법인세 남은 부분 빨리 보고 소득세랑 부가시세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 10분부터 하겠습니다.